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국일입니다. 스스로 G2라고 자부하는 중국이 이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이 공산당 지도부의 거대한 착각 때문에 이 갈수록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얼토당토 않는 정책을 미래 비전이라고 버젓이 내놓는 이 아둔함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 미중 충돌의 현실이 얼마나 중국에게 큰 충격파를 주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중국의 생존 전략이 얼마나 엉뚱한 것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진핑이 면벽 수행하듯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중화 사상은 자아도취를 시키는 최면 도구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중화 사상이 중국몽을 낳았고, 그 중국몽이 지금의 중국을 갈수록 수렁 속으로 빠지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계는 시진핑 주석의 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평가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착각이 중국의 미래를 아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따져볼까요? 첫 번째 착각은 공산당 중심의 국가주의입니다. 인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합니까?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인민이 존재합니까? 여기에 대한 상식적인 답은 뻔하죠. 그러나 중국에서는 답이 다릅니다. 시진핑은 인민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말로는 국가가 인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중국의 정책은 국가를 위해, 중국 공산당을 위해 인민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시진핑 국가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식 발전 경로와 제도 건설을 강조하면서 공산당만이 이런 중국식 발전 경로를 이끌어갈 핵심 세력이다, 이걸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은 곧 공산당이고 그 공산당의 중심에 시진핑이 있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산당이 중국의 일체, 그러니까 동서남북중, 또 노농 학평, 이런 일체를 이용도 하면서 중국몽 실현을 이끌 주도적 그런 권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시진핑은 중국의 모든 국가 통치 방식을 국가주의 체제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시진핑식 국가주의가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 집단, 그러니까 시민, 사회보다도 우월하고 그 구성 요소를 초월하는 가치를 갖는다, 그런 반개인주의적이고 국가지상론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진핑은 이런 국가주의에 민족주의까지 결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과거에 나치 독일 히틀러가 환생했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광기 어린 국가주의로 흘러갈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특히 이 외부로부터의 위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런 국가주의의 광기는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진핑식 이 국가주의 목표는 중국몽이죠. 중국몽이란 궁극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런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유와 민주, 인권 같은 보편 가치는 철저하게 억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통합과 안정, 이걸 이제 대일통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최고의 가치로 이게 강조가 될 겁니다. 더불어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국가 권력의 통제가 강화가 될 겁니다. 결국 시진핑식 국가주의는 한마디로 마오쩌둥 전체주의로 퇴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히틀러식 전체주의 망령도 어른거리게 될 겁니다. 그런 국가체제가 21세기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게 바로 대단한 착각이죠. 이건 인간의 기본 생존 본능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착각이 뭐냐면 쌍순환의 자력갱생입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말에 이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WTO 체제에 가입하면서 이 서방 경제하고의 접궤, 그러니까 궤도를 이어줬다. 접궤를 통해서 새로운 중국으로 변신을 해왔죠. 그러면서 글로벌 넘버 2의 자리까지 등극을 했습니다. 후진타오의 서방 경제하고의 접궤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후진타오에게 길을 열어준 당시 미국의 대통령 바로 부시입니다.
이 부시 대통령은 중국의 WTO 가입 승인을 지지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 중국은 별 수 없이 민주화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생각대로 흘러갔습니다. 진짜 중국이 변해갔습니다. 자본주의 바람이 불고 사유재산 제도도 일부 도입되면서 개인의 자유도 신장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2017년 말에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2기가 시작되면서 중국의 이런 흐름을 완전히 바꿔지기 시작했고 또 되돌려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진핑은 화려했던 중화민족 시기를 되살리겠다 그러면서 중국몽을 국가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이제는 태평양의 절반 정도는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컸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면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런 중국의 도도한 흐름이 미국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서 거센 태클을 받게 됩니다. 지금의 중국을 만든 원천이었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을 몰아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미국에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미국의 이런 흐름은 시진핑의 세계 패권 도전에 대한 미국의 응답이었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이 거대한 파고가 돼가지고 중국 경제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은 또 바이든으로 바뀌었습니다. 친중국일 거라고 예상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트럼프 때보다 더 거세게 중국을 몰아붙였습니다. 그것도 미국 단독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중국을 글로벌 경제시장에서 탈궤, 그러니까 궤도에서 벗어나도록, 그러니까 디커플링 하도록 몰고 간 겁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접궤했던 중국이 이제 미국의 분노를 사면서 탈궤해야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경제적 사면 초과에 빠진 시진핑은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독자 노선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쌍순환 전략입니다. 말로는 국내 시장하고 해외 시장을 서로 순환시킨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해외 시장이 아니라 내수 시장을 중국 경제 성장의 기본 틀로 삼겠다 이런 정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기술로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서 소비하자 이런 건데요.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의 기반을 이젠 세계가 아니라 자국 경제 순환의 기본 틀로 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식 자력갱생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계화의 길에서 글로벌 체제의 맛을 봤던 중국인들, 특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서구 사회의 그런 진면목을 봤던 수많은 중국인들에게 이렇게 자력갱생 체제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경제뿐 아니라 사상까지도 자력갱생의 틀에 맞춰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인민들을 통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흘러가는 방향이 결국 마오쩌둥식 자력갱생입니다. 마오식 자력갱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진핑의 구상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한마디로 노입니다. 난센스라는 겁니다. 우선 글로벌 경제 체제 속에서 이미 씨줄과 날줄로 이렇게 엮여 있는 중국 경제가 탈궤할 수도 없고 탈궤를 하게 되면 궤도에서 벗어난 열차같이 대형 사고를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진핑은 거대한 내수 시장 규모와 거대한 자본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를 향해 독자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가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미 입증됐습니다만 중국은 원천 기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탈궤하게 되면 당장 기술의 진보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았던 반도체 기업이 있죠. 칭화윤리의 부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중국이 반도체 산업 앞에서 좌절하지는 않을 겁니다.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또 튼튼한 산업 체계를 구축하려고 욕심을 낼 겁니다. 그러나 탈궤한 중국 기술 기업들이 과거 글로벌 경제에서 이 접궤했던 때같이 결코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돈을 아무리 쏟아붓는다고 해서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진핑의 엄청난 착각이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중국 경제는 이미 글로벌 서플라이 체제에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 중국 경제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탈괴하게 되면 당장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시진핑이 착각하고 있는 시진핑식 자력갱생의 한계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착각은 뭐냐면 공동부유의 분배 드라이브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7일 중앙재정위원회 10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정부가 제도를 세워서 재산을 재분배해가지고 사회의 공평을 촉진시켜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공동부유입니다.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살자 이거죠. 그런데 이 역시 시진핑 주석이 처음 내놓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바로 마오쩌둥 당시에 혁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공동부유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부유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했던 데서 비롯됩니다. 시진핑 과거에 마오쩌둥이 했던 그대로 고소득 계층에 대한 조절을 강화해가지고 합법적 소득은 보장하되 지나친 고소득은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 많은 보답하도록 그런 격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자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이런 발상이죠. 마치 마오쩌둥이 지주와 부농으로부터 재산을 빼가지고 고루 나눠주자고 했던 그 생각과 똑같습니다. 시진핑이 이런 공동부유 개념은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의 기조였던 선효율, 후분배 이 기조를 완전히 변화시키면서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시진핑의 공동부유 개념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사교육, 부동산 규제를 집중적으로 내놓은 것도 이런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빅테크를 비롯해가지고 금융 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 당국의 집중적인 규제도 바로 이런 공동부유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진핑의 공동부유 개념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왜 나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3년임을 넘어가지고 장기 집권으로 가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서민들에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분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시진핑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경제 발전의 기본적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포기했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공동부유 개념은 철저한 공산주의 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그런 공산체제가 나라를 어떻게 무너지게 만들었는지 중국은 이미 경험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오쩌둥도 이 공동부유하자면서 잘 사는 이들의 재산을 빼앗았었죠. 그렇다고 공평하게 재산이 분배됐습니까?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도 이날 회의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중국 사회에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걸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를 이 공동부유로 바꾸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런 시진핑의 공동부유 개념에 대해서 호주에서 살고 있는 이 중국 문제 전문가 황푸징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서방 국가의 제재에 직면해서 새로운 토지개혁으로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황푸징은 이어서 시진핑은 앞으로 닥칠 경제 봉쇄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난이 심화돼서 재정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고소득층을 겨냥해서 겁부재빈, 그러니까 부유한 자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런 시진핑의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황푸징은 중국은 이미 공동부유는 생산력 저하라는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마오쩌둥 시절의 국가봉쇄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 국가와 국민 모두의 거대한 재난으로 또 재앙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푸징은 중국은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사회는 창의력과 활력을 잃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경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마오쩌둥 시절 일이 그랬고
이제 같은 결과가 분명히 닥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불과 70여 년 전인 1940년 시절에 일본 제국주의죠.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부터 중국 일부까지 851만 제곱킬로미터의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섬나라 일본이 이렇게 광대한 대륙까지 점령하게 되니까 일본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꿈꾸면서 이제 미국까지 도전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전략이 하와이 진주만에 대한 기습이었죠. 어떻게 보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해도 좋을 정도로 일본의 이런 무모한 도전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요?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한다면 과도한 정신승리 때문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왜곡된 자의식을 불러일으켰고 그런 오만함이 결국 일본을 자멸하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당시 자신들의 국력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일본군 전문가인 최정호 변호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육군 대신 비서관을 지내면서 개전과 전쟁, 패전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하야시 사부로의 비망록인 이 태평양 전쟁이 지상전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펴냈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 전에 미국의 국력이 일본의 20배라고 계산을 했는데 전쟁이 끝날 때 실제 국력 차이는 100배가 넘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스스로를 지나치게 과잉평가, 과대평가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일본은 자신의 분수를 전혀 몰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유력 시사 잡지인 문해춘추의 편집장을 역임한 한도 가스토시는 당시 일본은 미국의 석유와 특허로 미국과 전쟁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심지어 이런 겁니다. 일본의 전투기 엔진마저도 미국의 라이트와 P&W의 복제품 또는 면허 생산품이었다는 겁니다. 일본의 기술력으로는 독자적인 물건을 설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미국을 이길 수 있다는 그야말로 근거 없는 자신감만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의 중국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의 중국은 1940년대 일본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 일본이 어떻게 패망했는가를 되돌아본다면 중국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시진핑의 거대한 착각. 그래서 CNN이 시진핑 때문에 중국은 무너질 것이라고 진단했던 겁니다. 우리 Y타임스가 지난 7월 27일 보도를 해드렸고요. 유튜브 동영상은 950회차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Y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